4년간 지속된 학교 폭력으로 800만 원을 뺏긴 고등학생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가해 학생 4명은 피해 학생 A군을 상대로 4년 전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가해왔어요. 8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빼앗았고 음주와 흡연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전기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밀고 팔과 다리를 테이프로 묶은 채 흉기를 들이대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일을 자꾸 겪어야 될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될까라며 절규하는 피해 학생. 지옥 같은 시간이 무려 4년이나 계속됐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분리 조치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수학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여행을 다녀온 뒤 조치하겠다고 처분을 미뤘어요. 결국 수학여행 기간 중에도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이따가 자신 좀 보고 얘기 좀 하자는 식의 추가 협박을 당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피해 학생 가족들은 길을 지나갈 때도 마주칠까 봐 불안해하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요. 중국이 서해에서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서 훈련을 벌인 것은 2022년 진수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입니다. 배수량 8만 톤급 규모의 이 거대한 전력이 서해에 나타난 거예요. 중국 항모 중 가장 크고 7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어요. 이번 훈련에서는 전투기들의 이착함 훈련이 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해 잠정조치 수역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공해 지역이라 군사훈련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중국이 서해에서 항모까지 동원한 훈련을 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란 거예요. 근데 타이밍이 참 절묘하거든요. 최근 중국이 서해에 어업시설이라며 구조물들을 계속 설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아예 항모까지 끌고 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한미연합을 겨냥한 의도적인 메시지라고 분석해요. 미국에게는 주한미군의 서해 투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신호를 한국에게는 미국과의 협조를 반대한다는 경고를 보낸 거죠. 중국의 서해 영향력 확대 시도가 갈수록 노골적이 되고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진짜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 8,000명의 실전장갑차 100여 대 정찰기의 해군 함정까지요.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을 아예 전쟁터로 만들어버렸거든요. B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3,100km에 달하는 미국 멕시코 국경 곳곳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활약했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배치됐어요. 실전용 중형 장갑차가 민간인 대상 임무에 투입된 거죠. 하늘에는 정찰기와 드론이 국경을 감시하고 바다에서는 해군 함정이 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미국 법으로는 군이 치안 업무에 개입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의회에 명백한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멕시코 치와와주와 맞닿은 국경 인근의 광범위한 지역을 국가 방위 구역으로 선포한 거예요. 지역 전체를 사실상 군사 기지로 만들어서 누군가 여기에 진입하면 기지 침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죠. 그 결과는 확실했어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다 붙잡힌 미입국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95%나 급감했거든요.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 57분 중국 산둥성 가오미시의 유다오 화학공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약 300명의 직원이 농약을 만들던 화학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장은 예전부터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어요. 정오쯤 질산암모늄이 대폭발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탱크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잇따라 터지면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충격파가 얼마나 강했는지 6km 떨어진 건물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5km 바깥의 문이 저절로 열릴 정도였거든요. 15km 떨어진 사람들도 지진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진짜 영화 같았던 건 한 작업자가 탱크 위에서 위험을 직감하고 순간 다른 탱크로 몸을 던졌는데 바로 그 탱크가 터진 거예요. 몇 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농작물 키우려고 만든 비료가 도시를 흔들어놨다는 거예요. 질산암모늄은 평소엔 착한 비료지만 고온이나 석유 만나면 완전 다른 캐릭터로 변신하거든요. 이번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는데 중국의 만성적인 산업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K2 소총이 민간 렌터카에 방치됐던 사건 믿기시나요? 놀랍게도 실제로 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5일 육군의 한 부사관이 신병을 렌터카에 태워 부대로 인솔했어요. 이 신병은 자대에서 새로 지급받은 K2 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차량에 둔 채 내린 걸 깜빡한 겁니다. 부사관도 그 사실을 몰랐고 차량은 그대로 반납됐습니다. 이후 부대 역시 총이 없어진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흘이 지난 8일 한 민간인이 렌터카 안에서 소총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야 사고가 알려졌어요. 군은 즉시 출동해 총을 회수했지만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점에서 총기 관리 부실 논란이 커졌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사흘 동안 분실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 군 기강의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현재 육군은 수사기관을 통해 경위를 조사 중이고 필요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 중요한 총을 놓고 내렸다는 게 지금의 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남의 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서 반려견을 학대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경기 여주에서 40대 여성 2명이 이웃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학대한 장면이 CCTV에 모두 담겼거든요. 지난달 초 보리의 보호자가 출근한 사이 첫 번째 여성이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강아지 보리에게 간식을 주는 척하더니 갑자기 박스테이프로 입과 목을 칭칭 감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보리는 불안한 듯 빙빙 돌면서 발로 테이프를 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20분 뒤에는 검은 원피스를 입은 두 번째 여성이 나타나 망설임 없이 빗자루를 휘둘렀고요. 이후 두 여성이 함께 나타나서 목줄까지 풀어버리자 보리는 집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퇴근한 보호자가 보리가 보이지 않자 CCTV를 확인하고서야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웃긴 게 이 여성들이 평소 보리한테 불만이 있었다고 당당하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동물학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주거침입으로도 함께 조사하고 있어요. 요즘 교권 추락이 심각한데 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경기 파주시 한 중학교에서 담배 훈계를 받은 2학년 학생이 교내에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파주경찰서는 11일 재물손괴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A군은 10일 오전 9시쯤 파주시 와동에 있는 중학교 복도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복도에 퍼진 분말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져서 학교 측은 2학년 학생들을 조기 귀가 조치했어요. 학부모들에게는 교내 복도에 소화기가 살포돼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긴급 문자까지 발송했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이 학생이 상습범이라는 거예요. 9일 오후 1시쯤에도 같은 학교 교무실에 소화기를 분사해서 교사들이 두통을 호소했거든요.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선생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해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어요. 학교 측은 A군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전히 어딘가에 구멍이 있었나 봅니다. 한국 기업 10여 곳이 이후에 수출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거든요. 핵심은 ADC 반도체예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부품으로 스마트폰에서 우리 목소리를 인식할 때 쓰이는데 처리 속도가 초당 100만 번을 넘으면 전투기나 스텔스기 같은 군사 장비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미국이 대중 수출을 금지한 전략 물자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반도체 업체가 자본금 1,000만 원짜리 서류상 회사를 차리고 우회 루트를 만들었어요. 홍콩 업체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고성능 ADC 36,000개를 확보하면 이를 한국으로 가져온 뒤 다시 홍콩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출 가격은 원래의 100분의 1로 신고해서 마치 일반 회로기판인 것처럼 속였고요. 결국 작년에 덜미가 잡혀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최소 10건 이상을 수사 중이고 지난달엔 특별조사단까지 꾸려서 미국과 공조 수사에 나섰어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밝혀낸 사건은 중국의 기술 탈취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한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예요.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전직 임직원 5명이 기소됐는데 배후에는 중국 최대 SUV 제조사인 장성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2017년부터 시작됐어요. 장성자동차는 서울 강남의 빌리언서니 테크니컬 에너지라는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출신 핵심 인력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SK 이노베이션 출신 직원이 유출한 기술이에요. 고용량 배터리 셀 설계에 쓰이는 핵심 툴 정보를 총 216개 사진 파일로 몰래 촬영해서 넘겼거든요. 삼성 SDI 쪽도 만만치 않게 당했어요. 울산, 헝가리, 중국 청진 공장의 생산 라인 정보부터 배터리 제조 공정별 수율 데이터까지 대거 유출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계 1위로 지켜온 배터리 기술의 경쟁 우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대구 새마을금고 30대 직원이 수억 원을 횡령한 사건인데요.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기관입니다. 전국에 1200여 개 지점이 있고 서민금융의 대표주자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번 횡령 직원의 수법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창구에서 고객 업무를 담당하던 이 직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짜 5만원권을 주문해서 진짜 돈과 바꿔치기 했거든요. 돈다발 맨 앞과 뒤에만 진짜 5만원권을 넣고 가운데 부분은 모두 가짜 돈으로 채워넣는 식이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는 최근 5년간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만 404억 원이 발생했어요. 특히 작년엔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나 증가했거든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작년 10월 현금 횡령을 막겠다며 모든 지점에서 한 달에 2번씩 불시 점검한다고 했는데 결국 또 터진 거죠. 이 정도면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새도둑금고 아닌가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우려였던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격이 오늘 새벽 현실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직접 공습한 거거든요. 여러 통로를 통해 전해진 선제 공격 우려가 드디어 현실화된 건데요. 이스라엘 공군이 사자들의 나라 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수십 곳을 동시 타격했습니다. 현지 시간 금요일 오늘 아침 테헤란 여러 곳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어요. 이스라엘군은 목표물 수십 곳에 1단계 공세를 완료했으며 작전은 며칠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타격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요. 근데 진짜 의외인 건 미국이 이번 공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의 비개입을 강조했거든요.
이란은 중동 지역 내 미국 국익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이란 지도부도 최고 안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녁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며 매우 특별한 상황임을 강조했어요. 중동이 또다시 긴장의 한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에요.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를 공습했거든요.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미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두 차례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새벽 3시 20분부터 이란이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텔아비브의 이스라엘 국방부와 정보기관을 정확히 겨냥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란은 본격적인 공격 전에 여러 대의 드론을 먼저 보냈는데 이건 탐색전이었던 것 같고요. 이스라엘도 방공망을 총동원해서 막았지만 150에서 200기 정도의 미사일 중 일부가 뚫고 들어가 약 9곳이 피해를 입었어요. 텔아비브에서만 7명 정도가 다쳤고 예루살렘에서도 폭발음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다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이란은 이스라엘 전투기 2대도 격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피파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한 배경에는 중국 등 거대 시장에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6월 5일 인도네시아전에서 0대1로 패하며 중국은 48장으로 늘어난 본선 티켓도 따내지 못하고 탈락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중국인데요. 그런데 탈락이 확정되자마자 중국은 내년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미국에게 자격이 없다며 개최권을 중국이 가져와야 한다고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LA 시위와 미국 내 치안 불안을 빌미삼아 미국이 2026년 월드컵의 정상적인 개최를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심각하게 다뤄야 할 질문이라고 보도했거든요. 일부 중국 언론은 미국의 월드컵 개최권을 중국이 넘겨받아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하자고 대놓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실력으로는 못 가니까 개최국으로라도 가겠다는 건데 당연히 피파가 이런 황당무계한 요구를 들어줄 리는 없겠지만요. 나라를 위해 파병 갔던 분들 말년이 이 모양이면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나서겠어요.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70대 베트남전 참전용사가 같은 건물에 사는 40대 무직 남성에게 3년간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해자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제대로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다가가 폭행을 가하고 쓰러뜨린 뒤 주머니를 뒤져 34,000원을 빼앗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더 경악스러운 건 이런 일이 하루에만 2번이나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근데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이웃들에게 간식을 사달라고 부탁하려고 현금을 들고 다녔는데 그런 약점을 노린 비열한 범죄였거든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분이 말년에 이런 치욕을 당해야 했다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강도 혐의로 구속했고 검찰 송치를 완료했어요. 죽어 마땅한 인간이 있다는 게 정말 슬픕니다.